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호라고 합니다. 좌파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우리 사회자가 소개해줬습니다만 연세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학생운동을 했고요. 연세대학교에 학생운동 총학생회를 지도하는 비밀 지하 조직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는 시크릿 유니온이라고 했는데요. 비밀학생회. 그게 이제 제가 중앙위원을 했고 그때 제 지도를 받던 분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죠. 이상호 씨. 그 다음에 제가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을 했습니다. 당시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은 서청년에서 대행했습니다. 그래서 서청년 연사국장 겸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을 했는데요. 그때 전대협 의장이 1기가 이인영,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죠. 2기가 오영식이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3기 의장 교육 훈련에 들어가서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임종석이라는 친구를 3기 했죠. 저는 또 한편으로 당시 학생운동을 지도하는 언더 조직이 항상 있습니다. 전대협이 앞에 나와 있지만 그 뒤에 배우 조직이 있습니다. 배우 조직이 대칭 가장 큰 조직으로서는 반미청년회라는 조직이었고요. 그 반미청년회 의장이 고려대학교 출신인데 조혁이라는 친구고, 그리고 그 밑에 조직 책임을 맡고 있던 친구가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왔다가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 나왔다가 떨어진 충남도지사 안희정이라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 저는 조통그룹이라고요. 이름 특별히 짓지는 않고 조국통일운동을 주로 많이 했는데요. 혹시 기억날지 모르지만 임수경 씨를 북한으로 보내서 청년학생 축전에 전대협 대표로 참가시키고 그 다음에 한 조직이 이제 저희 조통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운동 시절에는 저는 아까 사회자가 소개했지만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 이름을 갖고 있는 일본군 장교 출신. 그 대학 와서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평생 동포의 돈을 후원금으로 생활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고, 그리고 대한민국 미국의 식민지였다라고 배웠고, 그리고 지금 좀 더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중들의 삶은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 나왔던 경제학 서적들이 결국은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도저히 더 이상 안 된다.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그 식민지 해방 투쟁에 나서야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이 좀 바뀐 건 나중에 이제 학생운동을 그만두고요. 나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이 좀 알딸딸한 게 지금 미국에 수탈당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편안하고 또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고,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책에서 배운 것은 아닌데 이 사람들은 왜 이 땅에서 희망을 갖고 살고 있지? 그러고 조금 있다가 소련이 무너졌죠. 그래서 소련의 실상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때까지는 또 좀 버텼죠 뭐. 소련이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 북한은 좀 낫겠지. 북한은 그래도 주체 사상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좀 있으니까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나온다 그래요. 아마 임수영 씨도 아마 그런 이야기 했죠. 저랑 비슷한 반응을. 거기 아마 나온 애들은 아마 북한에서 무슨 큰 죄를 짓고 나온 녀석들일 거다 말이야.
이것들이 죄를 짓고 살기 어려우니까 사회주의 좋은 걸 배반하고 나온 놈들일 거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결국 알지만 황장엽 씨가 나와서, 황장엽 씨는 저희도 알거든요. 왜냐하면 주체 사상을 사실상 위반한 북한의 최고 이론가다 알고 있죠. 그래서 황장엽 씨가 나온 것은 야 이거 좀 이상하다. 그리고 황장엽 씨가 나와서의 그 사람이 했던 얘기들을 좀 듣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죠. 제가 바라본, 그러니까 책에서 본 북한과 실제로 그 북한에서 살던 사람들, 그리고 황장엽 씨에 의해서 증언된 북한은 전혀 다른 나라예요. 민중의 나라가 아니고, 민중이 주인되는 나라가 아니고, 오히려 민중이 착취당한다는 대한민국보다 훨씬 처참하고 권리조차 없는 노예적 삶을 하는 나라였어요. 저는 북한이란 나라와 소련이란 나라를 책으로만 알던 무식한 사람인 거죠. 그 실상은 들여다보지 못한 채로 공산주의 소련에 우리 인류의 희망이 있고 북한에 우리 희망이 있다고 믿었던, 지적 전어만 했던 거죠. 제대로 사실을 보지 못하고 의심해보지도 못한 채로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이 전부 부정당하면서 몇 년을 헤맸던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서 그렇죠. 그래서 다시 볼 수밖에 없었죠. 한국 현대사도 다시 봐야 되고 철학도 다시 봐야 되고. 그때 제가 박정희를 다시 봤어요. 이승만도 다시 보고요. 이승만을 보고는 울었습니다. 야, 하늘이 이런 척박한 나라에 이런 사람을 준비해뒀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조선 백성들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한 나라가 됐구나. 그리고 또는 그는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쓸쓸히 하와이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다가 죽어가는 모습들이, 한 운명적 인간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팠어요. 그리고 또 박정희로 봤죠. 아니, 민족을 수탈한다는 나라에서 점점 더 부익부 빈익빈이 된다는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중산층은 계속 커져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껍데기밖에 남아야 되지, 껍데기밖에 안 남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훨씬 더 좋아졌어요. 우리 국민들의 삶은 훨씬 더 나아졌고, 이 객관적 사실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내가 배운 책에 의하면 분명히 이건 망해야 되는데 망한 게 아니라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앞장서 민족을 수탈하면, 아니 민족 수탈한 나라 많잖아요. 독재자들 필리핀도 있었고 뭐 라틴 아메리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민국처럼 발전된 나라 없었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박정희 또한 운명적으로 죽어갔죠. 제가 본 바에 따르면은 1세기,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 2세기 일본을 제외하고 산업혁명에 성공한 유일한 케이스가, 물론 대만이라는 나라도 그 전에 좀 있었지만 거기는 그 중국에 있다가 선진 문물을 갖고 있다가 그 섬으로 쫓겨간 거니까 좀 별도로 하고, 인구가 5천만 가까이 되는 나라에서요 이와 같은 산업혁명을 일군 사례가 없어요. 그리고 알지만 중국이 결국은 등소평이 지도자로 들어와서 흑묘백묘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건 중국뿐만 아니에요. 베트남 또한 모이도이라 해가지고 대한민국 방식을 따라했어요.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또한 박정희식 경제개발 방식을 따라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3세계 나라가 산업혁명을 일굴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아직까지는
검증된 건 대한민국 방식밖에 없어요. 이걸 읽었더라고요. 민중의 수탈자가. 아니, 수탈자가 아니라 그 지독한 5천년간 가난한 나라에서 그 가난을 딛고 완전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사람 영전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내가 틀렸습니다. 당신이 오라고. 나는 바보였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영전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하고 거기다 글을 하나 올렸죠. 당신은 적인 줄 알았더만 영웅이셨습니다. 당신이 영전 앞에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으로 가득한 저의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제가 그동안 좀 살아왔던 얘기입니다. 최근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제가 얼굴 아는 많은 친구들이 지금 뭐 광화문 광장을 장악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전복 활동입니다. 전복 활동이란 그 체제 내에 사람들이 전쟁을 포함하지 않고 체제를 바꾸는 활동을 말합니다. 전복 활동은 주로요, 세 가지 과정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는 핵심 세력을 만들고요. 정의 문제죠. 그 다음에 이 핵심 세력들이 지지세를 확산시킵니다. 사회 각 분야로. 그 다음에 일상적 투쟁을 조직합니다. 이 3단계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요, 내부의 전복주의자들한테 굉장히 허약한 체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자유가 허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유인들은 그 자유가 최고의 가치자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충분히 누리면서 자신의 삶을, 가족을 위한 삶, 개인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국가가 제공하는 의무도 성실히 수행하죠. 그러나 전복 세력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체제를 전복하는 데 활동합니다.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독일이라는 나라는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서 히틀러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전복 활동에 대한 명백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반대 규정, 헌법 보호청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전복 활동 경력 있는 사람은 절대로 공직에 취직시키지 않습니다. 그 공산당을 해산시켜 놓고요, 5만 명을 전부 수사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통합진보당 해산시켜 놓고 한 명도 수사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아로는 그 전에 이미 그 발각된 사건입니다. 자유민주 체제는 그렇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약해요. 국민주권, 우리가 국민이다.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난리를 보깁니다.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불란서예요. 국민주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권력 국민에게 있다. 불란서 헌법에 보면. 그리고 권력 국민에 나온다. 그리고 그 국민주권은 대표자와 투표로만 행사된다. 딱 이렇게 규정해요.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주권은 한 명이 행사했습니다. 군주제 안에서는. 왕이. 근데 왕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 모든 평등한 개인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평등한 개인이 모두 다 뇌파를 내어든다면 어떻게 돼요? 만인은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됩니다. 그럼 그것을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지키면서 이러한 자연의 투쟁 상태로 가지 않을 방법이 뭘까? 그것이 예를 들면 다원주의고 복수정당제고 대표를 뽑아서 주권을 행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는 혼란 상태예요. 매일 투쟁할 겁니다. 매일 광장에 모아서 우리 뜻이니까 나오라고. 한쪽에 저쪽에서 또 그런 광장에 모아서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그게 국민주권이에요. 그러나 광화문에 모아놓은 친구들은 국민주권을 왜곡하고 있죠. 자기들이 모아놓은 사람들, 그들의 요구가 주권자의 요구니까 들으라고 요구합니다. 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서 명백하게 당선된 대통령이 있는데 그것을 절차 요구하지 않고 물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대통령 찍지도 않았던 사람들일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서 온 거냐? 핵심 세력은 8, 90년대에 형성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같은 동료들. 그리고 그들은 오늘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전략과 전술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동조 세력들을 규합했습니다. 정교조요. 저희가 많이 키워서 보냈습니다.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북한의 혁명력으로 무장시켰어요. 물론 언론계도 있고 법조계도 맞고요. 민변 법조계 문학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이 지금 오늘날 핵심 정예 분자들의 기획에 의해서 각계 분야에서 동조하면서 우리 사회를 좌편하고 그리고 투쟁 일변도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시지만 2002년도에 미선희 여순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여중생이 길을 걷다가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었으니까요. 아시면 장갑차라는 게 이게 시야가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터닝할 때 잘 안 보이는데 그 여중생을 보지 못하고 정말 불행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2002년도 난리가 났습니다. 미선희 여수인이 살해한 미국 놈들 몰아내자고요. 결국 당시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이회창 씨가 나와서 사과했어요. 몇 달을 떠들었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2008년도죠. 한미 FTA 협상을 했습니다. 아시지만 요즘은 지금 미국에서 한미 FTA 다시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때 좌파 지식인들 한결같이 외쳤어요. 이 한미 FTA 하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는 망할 거고 대한민국 속국될 거다 그랬어요. 근데 실상은 어때요? 미국이 지금 바꾸자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쇠고기 가지고 문제를 걸었어요. 대한민국 사람은 특별히 무슨 광우병에 약한 체질이 있어서 미국산 쇠고기 잘못 먹으면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 아마 그때 어린애들까지 나섰어요. 그 왜 위험한 쇠고기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정말 죽음의 공포로 못 걸냐. 지금 미국산 쇠고기 많이 먹지만 아직 광우병 걸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때 그 주장하는 사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경제 망한다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죽음을 강요하고 있다고 생명 주권을 주장했던 그 엄청난 용사들 어디 갔냐. 그들이 낙출만 이명박 정부를 완전히 무정부 상태로 만들었어요. 알지만 광화문을 몇 달씩 장악했잖아요. 정부가 쩔쩔맸어요. 농림부 장관 뭡니까 그 나와서 해도 안 되고 해가지고 결국 갈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뭡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핵심 정예 문제의 기획에 따라서 그들에게 동조하는 사람의 동조에 따라서 어떤 계기만 들면 전부 투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정치 투쟁으로. 권력 투쟁. 마침내 2006년도 2016년도 최순실이라는 사건이 터졌어요. 언론이 났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이름도 바뀌었더라고요. 최서원으로. 근데 멀쩡한 자기 이름 났다고 왜 최순실이라 불러요? 옛날 이름이라. 최순실이라 불러야 좀 멍청해 보이잖아요. 옛날 좀 그 순실이라는 이름 갖고 있는 좀 고전스러운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좀 뭔가 뭘 잘 모르는. 거기다가 이 여자 보니까 최순실 씨는 보니까 외국에 유학도 갔다 온 여자더라고요. 그 압구정동에서 학원에 가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완전히 깜짝 무식으로 몰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어래요. 그 K스포츠 재단을 무슨 김동수라는 사람은 자기가 다니다 안마 실수 원장을 안 쳤다. 완전히 국민들 꼭지 돌았죠. 저도 꼭지 돌았죠. 야 세상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안마 실수 원장.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멀쩡하게 서울대 나온 사람이더라고요. 여기 나와가지고. 박사도 여기서 받았더라고요. 체육학원. 할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온갖 언론들이 그렇게 몰아붙였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어때요? 이게 나라냐고 외치고 대중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죠. 광화문에 사람들이 동원됐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국회가 나서서 대통령 죄도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탄핵 소추안을 의결시켰죠. 물론 그 중에 우리 여당 내에 일부가 또 나왔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협박하기 시작했죠.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지 않으면 혁명이 일어날. 어때요? 그 협박에 굴복해서 결국 대통령은 아직 죄가 뭔지도 잘 모르는 채 본인은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아닌가요? 그러나 대통령은 지금 감옥가에 구속당해서. 저는 이게 전국 활동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마지막은 하나로 가 있습니다. 이제는 폭력을 동원하지 않은 전복 활동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전복 활동은 이 전략 전술에 의거하고 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요 굉장히 내적으로 허약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선전선동에 넘어갑니다. 그리고요 상대방의 정체에 대해서 잘 모르면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아까 이야기했지만 잘못된 길을 갔던 사람으로서 그 정체는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80년대 학생운동의 특징은요 70년대랑 좀 다릅니다. 본격적으로 공산주의 운동을 도입했습니다. 막스주의와 레닌주의를 도입했고요. 그 다음에 80년대 중반에는 주체사상을 도입했습니다. 주체사상은요 북한에서 예를 들면 뭐 김일성이 창시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원료는 황장혁 씨고요. 제가 황장혁 씨 그 대한민국 사회에 와서 한 4년간 같이 세면을 해준 적이 있는데요. 김일성은 뭐 자기가 그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사상 써가지고 그 요약본을 줬더만 몇 달간 가방에 넣고만 다니더래요. 읽었냐고 물어보니 읽어야 되는데 계속 그 이야기만. 그 김용환 씨 얘기로도 자기가 북한에 갔더만은 그 주체사상 토론이 안 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김일성. 아니 자기 창시한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라고 했다는데 어쨌든 북한에서 정식화한 주체사상과 그리고 주체사상에 따른 혁명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요 그것은 그 과거 통진당 해산심판 때요 헌법재판소에서 잘 정리됐습니다. 북한의 혁명론도요.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왜 북한 노선을 따르고 있는지를 잘 정리했어요. 제가 보기엔 지금 국민교재로 굉장히 괜찮습니다. 조갑재 씨가 아마 거기에 대해서 뭐 국민의 무기인가요 해가지고 그 통합진보당 그 심판서 해설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좀 가능하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사파는 어떻게 탄생되냐면요. 그 학생운동 내에도 이제 예를 들면 그 주도권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84년도에 학생 이제 서울대 김영환을 비롯한 일단의 그룹들이 학생운동 내에서 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단체사상연구회를 만들어서 아마 그 북한의 단파 라디오를 가지고 북한 방송을 청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그 난파간첩 김동식 부여간첩이라고 혹시 알지 모르지만 그 한 번 왔다가 그 간첩 성공하고 두 번째 내려왔다가 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향한 친구인데 그 친구랑 저랑 그 대담한 게 있습니다. 정말 좀 책이 나올 텐데 거기에 보면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밝혀집니다. 68년도에 이제 통일혁명당이 정부에서 일망타진되는데요. 그 통일혁명당의 그 하부 세력이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한명숙과 그 남편입니다. 충무총리했던 통일혁명당의 하부 조직원이었습니다. 박성주이라는 사람이 서울대 경제과 출신인데 그 사람이 그 통일혁명당의 기독교 책이었어요. 그가 끌어들인 사람이 한명숙입니다. 한명숙 그 부패 혐의로 감옥 들어갈 때 국회의원들 한 5, 60명 떴을걸요? 왜? 남한 주사파의 원조니까요. 난리가 났었죠. 울고불고 뭐.
그 한명숙, 예를 들면 통일혁명당이 우리는 이제까지 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김동식의 증언에 따르면요, 그 당시 이제 북한 내에서 지하 당사를 공부하는데요. 통일혁명당이 1차로 이제 상징국가 와야 되고, 북한에 아마 유정화라는 여자가요, 남한에 살던 여자가 북한에 월북에 있었는데, 물론 지식인이었겠죠. 그 여자가 이빨을 다 뽑았대요. 혹시 대한민국에 자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리고 이빨을 뽑고, 이빨 뽑으면 얼굴 형체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전부 의치를 집어넣고, 의치란다고 틀니를 집어넣고, 그리고 공작선을 타고 내려와서 재건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좀 약간 의문이 풀려요. 그러면 주사파가 주체 사상이 대한민국에 급속도로 퍼지는 과정을 보면 그건 김영환 혼자 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생운동이 알지만 논리 싸움이 진다고 바로 승복하지는 않거든요. 논리 싸움이 지면 또 다른 걸 연구해가지고 다시 반박하고, 그게 이제 학생운동 내 엄청난 우리는 옛날에 사투라 그랬는데 사상투쟁이 진행됩니다. 근데 당시 알지만 84년도, 85년, 86년도인가요? 아주 일제히 쫙 학교가 정리돼요. 그리고 제가 있던 연세대학교도 노동운동에 나갔던 친구가 거기서 늙은 공산주의자랑 만나서 주체사상 학습해서 그걸 한 연세대학교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주체사상이 일상화되는 과정에는요, 통역 잔당들의 활동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김영환이나 일단이 그룹들이 단파 라디오를 가지고 북한의 방송을 듣기 시작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자신의 사상들을 침투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국가 전력을 기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정부용 한 2,000명 가까이 된다 그러죠. 국가 전체에. 어쨌든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김영환 그룹들이 북한의 주체 사상과 혁명론, 그러니까 민족해방, 원래 공식 명칭은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인데, 인민하면 또 6.25 전쟁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촛불은 인민, 그 다음에 태극기는 국민 이런데 아주 굉장히 좋은 구호더라고요. 어쨌든 인민이라고 피플이라는 얘기니까 그거를 민중이라고 얘들은 번역했죠. 인민이란 말을 듣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을 수입합니다. 그게 주사파의 탄생입니다. 86년도 건대 사태 때요. 얘들이 건대에 모여서 결성식을 벌이다가요, 정부에 포위돼가지고 한 1,200명이 구속당합니다. 학생운동 대거 2, 3학년 그룹들이. 그리고 당시 주력들도 일제히 검거당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어요. 그때, 그러니까 저희 이제 운동권 용어로는 이제 학교 간 연락 사업, 연대 사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하던, 우리 이제 옛날 이렇게 페더레이션의 페더 사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페더선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살아남아서 다시 선을 만들고, 그것이 만든 게 반미청년이에요. 그리고 걔들이 노선을 바꿨어요. 야, 이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국민들하고 동떨어진 투쟁하다 보니까 우리가 몰려가지고 결국 1,000몇백 명 구속당하지 않냐. 이제는 주체 사상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혁명적 군중 노선이라고 했어요. 그걸 대중 노선으로 표현했어요. 이쪽에서는 대중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그전에는 학생운동이요, 자기끼리 따로 서클을 만들어 저끼리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1, 2학년 중에 애들 좀 학교에 좀 세상에 불평불만 있는 애들 좀 불러 모아가지고 몰래 이제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야, 우리 같이 공부해 볼래? 이러면서 이제 공산주의 공부시켜 했거든요. 그래서 한 2학년, 3학년 되면 혁명주의자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이때부터 학생운동이 따로 서클 안 만들고 학생회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각 과 학생회로. 그게 세칭 전투적 총학생회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총학생회, 학생회를 혁명화시키자. 그러니까 서클로 따로 들어오지 말고 학생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걔들이 과를 장악하고
그 과에 뭘 무슨 학생회 무슨 연구회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과총회도 벌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했죠. 알지만 과를 장악하면 결국 과총회의 결의사항이 되면 어때요? 거기에 그날 총회 참석 안 해도 자기 과의 결의사항이니까요. 내가 결의한 거나 위임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각 총학생회를 직접 장악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이제 총학생회는 이인영 들어오기 전까지는 총학생회 장들은 사실은 좀 그 언더 조직의 하부입니다. 언더 조직 몇 명 안 됐고. 근데 이때부터 총학생이 직접적으로 많은 조직원들을 침투시키기 시작해요. 저도 그래서 그 연세대학교에 들어갔죠. 제가 이제 기획부 차장이었는데 대외 명칭은 기획부 차장이지만 제가 총학생회 최고 책임자예요. 근데 밤쪽에는 제가 전부 조직원들 불러가지고 총학생회도 쭉 불러가지고 수행 방식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각 그 조직원들 그날 활동 보고받고 그 다음에 혁명가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비판하게 하고 북한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따라했어요. 총화한다고 그러죠. 북한에서도 그 짓거리 하잖아요. 뭐 모아놓고 총화한다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북한 그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도 그 짓거리 했어요. 그래서 총학생회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 위력이 87년도에 발휘됩니다. 그래서 그 총학생회 연합조직으로 만든 게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전대협이죠. 고려대 이인영이 의장으로 되고 그게 87년도 상황. 그리고 이들이 주축을 해서 시위를 벌였죠. 그 전까지 운동권들 서클 중심으로 시위할 때는요, 보통 한 학교당 잠깐 떴다 마니까 보통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교문 앞에서 이제 잠깐 모여가지고 이렇게 화이병들 하다가 또 없어지고 있고. 이때는요, 각 과별로 이렇게 총학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단과대별로 결의하고 이렇게 나오니까요. 제대로 준비하니까 보통 집회단에 수천 명이 넘어요. 그게 87년 6월 투쟁의 힘이었어요. 노선이 대중 노선. 그리고 그들은 대중들을 속일 줄 알아요. 알지만 호원철폐 독재 타도 당시 이제 그 4월 13일 날 전두환 대통령이 당시에는 간접적으로 대통령 뭐 통일치 국민이라고 했어요. 물론 국민들은 직접 뽑고 싶었죠. 근데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그 개헌 논의가 있었는데 그걸 다시 안 한다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거를 계기로 삼아서 호원철폐 독재 타도하자. 대중적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우리가 민주주의 하자는데 무슨 문제냐. 물론 거기에 우리의 요구는 살짝 들어갑니다. 군부 독재 지원하는 미국 놈들을 몰아내잖아. 그런데 우리가 하는 전략적 보호인데요. 그렇게 해서 벌어진 게 87년도. 하지만 넥타이 부대가 대거 등장했죠. 그리고 결국 직선제를 쟁취해냈습니다. 그 과정에 성장한 사람들이 오늘날 지금 전대협 지도부들이고 더불어민주당과 많이 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중을 동원할 줄 알아요. 혁명적 군중 노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석운동의 지하조직에는 아까 설명했지만 세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저희 있을 때는. 반미청년회, 그러니까 그 안희정이 있던 반미청년회와 그 다음에 제가 있던 조통그룹, 그 다음에 서울대 김기식이라는 친구가 있었죠. 그 지난번 국회의원 했던 비례대표였었어요. 그 친구가 서울대 관악자주파라 그랬는데요. 그 자주파의 원친 친구가 누구냐면 그 자주파들이 만든 게 참여연대라는 단체입니다. 걔들이 더 이상 과거처럼 예를 들면 그 제야운동 방식은 안 되고 시민운동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서 참여연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참여연대에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얹혔죠. 그래서 참여연대는 사실상 박원순과 김기식, 언더의 김기식 지도부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파벌들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80년대 후반에 학생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주사파 학생운동의 특징은요, 북한의 주체 사상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뭐 기억할지 모르지만 위수 김동, 왜냐면 그거를 그대로 다 부르면 애들이 놀래니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그다음에 친지 김동, 친한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냥 그렇게 예를 들면 위수 김동은 다른 사람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말고. 그 1학년, 2학년 아직 그 사상 부장이 덜 된 애들 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듣다가는 도망갈 거니까. 그래서 그런 야구들로 불렀죠. 주체사상을 수행했어요. 그리고 우리들끼리 할 때 그 위대한 수령의 혁명적 전사로서 나는 얼마나 나의 삶을 혁명에 바쳐서 살고 있는가를 자립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 다음에 북한의 민족해방 이민지 혁명령을 수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서 하는 방송이 있었어요. 한국민족민주전선이라고 해요. 구국의 소리 방송이라고 했는데요. 그 구국의 소리 방송을 청취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안에는 5개 청취팀이 있었어요. 주로 여학생들이 많이 했는데요. 왜냐면 그거를 뭐 한 개 팀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당시는 지금처럼 뭐 인터넷 발달된 시기 아니고 그때는 아직 인터넷 없던 시기니까 그걸 전부 타이핑으로 쳤어요. 그래서 87년도, 88년도, 89년도 한민전 방송과 전대협의 투쟁 노선을 비교하면 똑같습니다. 용어가 약간 다르거든요. 왜냐? 한민전이 지시하는 걸 충실히 수행하려고 했으니까요. 88년도에 한민전에서 당시 88년도 올림픽이 있던 해입니다. 남북한 공동올림픽을 개최 투쟁으로 집결하라 이렇게 한민전 지시했어요. 88년도 보세요. 지금 아마 그 신문기사 뭐 이렇게 색인 뭐 들어가 보면 그때 학생운동부가 공동올림픽 개최 투쟁이었어요. 1월 1일자 한민전에 나온 얘기. 공동올림픽 개최 투쟁. 한민전이 어디냐면 북한의 대남 지도부예요. 대남 혁명 공작기구죠. 그들이 방송에서 지시하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대로 했던 거예요. 그 중에 몇 개 있죠. 한민전이 했던 거. 칼기 폭파 사건의 진실 이래가지고요. 한민전 방송에서 몇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북한 발화를 기르면서요. 각 대학 계좌부에 일제히 뿌렸어요. 그리고 아마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요? MBC에서 한번 했죠. 칼기 폭파 사건의 진실. 우리가 했던 한민전 방송 그대로 했던 게 나중에 MBC에서 그대로 나중에 김인희 씨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아주 그냥 협박하고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그게 북한을 그러면 그 방송을 청취하고 그대로 따른 거죠. 그리고 그때 북한 발화기라면서 북한 원전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대부분 일본을 통해 들어왔죠. 북한 사회관체 그대로 그냥 뺏겨가지고. 그때 북한 역사 교과서들이 한국에 다 들어왔어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그 주사파 관련 역사 관련 단체들이 대부분 86년, 87년, 88년 이때 다 세워졌어요. 우리가 북한 발화기 운동 할 때요. 그때. 지금 얘들이 이제 역사학의 대세죠. 알지만 강점기라는 표현요. 대한민국의 역사학에 없던 표현이죠. 우리는 식민지라고 그랬죠. 강점기라는 표현 없어요. 강점기라는 표현 북한의 역사학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왜요? 강점기 1기 일제강점기, 강점기 2기 미제강점기.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적 통치를 받는 나라다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강점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 우리 역사학에서 강점기 다 쓰죠. 아마 컴퓨터 자동 완성도 쳐도 식민지를 치면 강점기로 뜰 거래요. 그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게 당시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우리가 시도했던 것들입니다.
민주민주혁명당은 뭐 그 뒤에 김영환이 북한의 윤택님하고 접촉해가지고 북한에 들어갔다가 김일성을 만나고 지령을 받아오죠. 그 만든 조직이 민주민주혁명당인데요. 이석기 그룹은요, 그 통합진보당이 민주민주혁명당의 그거였습니다. 남부위원회 당원 밑에 공산당 조직은 4단계로 나옵니다. 맨 위에가 VO라 그럽니다. 뱅가드 오가니제이션. 저처럼 주사파들이 공칭된 특징들 하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학 시절에 아메리카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영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영어 못하면 운동권 중에 영어 못하는 놈이 있으면 그 새끼는 아마 주사파일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저처럼. 영어 나중에 대학교 끝나고 배우려는 게 그거 어렵더라고요. 대학 들어갈 때 영어 꽤 잘했는데. 어쨌든 근데 VO라고 해서 정의조직이랍니다. 그건 아주 소수의 소수만으로 구성됩니다. 뭐 러시아 혁명 당시도 몇 명 안 됐어요. 10명, 20명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석기가 속해 있는 것처럼 무슨 동맹 이래가지고 바로 그러니까 레볼루셔너리 오가니제이션 해가지고 혁명적 조직. 물론 좀 대외적으로는 뭐 무슨 뭐 동창회라 붙이기도 하지만 그게 조직의 위상은 RO입니다. 이석기가 만든 조직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예를 들면 각 대중조직들, 예를 들면 총학생회에서 제가 아까 비밀학생회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RMO입니다. 그러니까 레볼루셔너리 매스 오가니제이션. 그러니까 대중 조직을 혁명화시키는 조직이다. 그래서 RO 전 단계로요. RMO. 주로 이제 뭐 비밀학생회, 그 다음에 노조에 있는 뭐 무슨 노동조합 내에 있는 무슨 조직, 원도 조직 이런 것들이 이제 RMO입니다. 그 다음에 대중조직, 뭐 이렇게 총학생회, 노조 뭐 이런 조직들을 RMO라고 베스트 오가니제이션. 4단계로 나오는데요. 이석기 때 들통난 게 RO죠. 그럼 알지만 보통 VO 사내에는 RO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RO 하에는 여러 개 RMO들이 있죠. 지금 사실은 그 중에 하나 지금 드러나는 거죠. 대한민국에 몇 개 더 있다고 봐야 됩니다. 주로 그 복선 포치를 하거든요. 복선 포치란 뭐냐면 공산당들이 그 조직을 만들 때 하나가 들통날 경우에 그러면 조직을 계속 할 수 없잖아요. 저기에 다 모든 걸 걸어놓으면. 그래서 꼭 예비선을 만드는 겁니다. 이 예비선을 하여금 다시 수습할 수 있도록 해요. 그걸 복선 포치하고 서로 모르게 합니다. 조직 상부서만 알게 하고. 이게 지금 RO인데요. 그래서 이석기 조직이 그거였습니다. 근데 김용환은 나중에 전향을 하죠. 북한도 갔다 와서 보니까 뭐 북한 상태를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용환의 조직이요 집단적으로 전향하면서 김용환이 주로 전북위원회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지만 시대정신 그룹, 저는 시대정신 그룹 아닙니다. 저는 김용환 조직에 들어간 적 없어요. 저는 조통그룹 출신이었으니까. 아까 뭐 저 시대정신 그룹 오해하는 모양인데 저는 뉴라이트 전국연합에 있었고 혼자 움직였지. 남 밑에 이제 뭐 옛날에 조직에 들어갔다가 죽다 살아났는데 이제 또 어디 또 조직에 들어갔는데 이제 안 해. 혼자 살아야지. 내 팔 내두고 살아야지. 근데 김영환 그 그룹은 아직도 그 저끼리 모여가지고 조직 뭐 강령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시리즈입니다. 근데 어쨌든 걔들이 그 전북위원회가 집단적으로 전향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청와대 위원회 왜 문제가 됐던 그 허영준의 친구가 전북 출신이죠. 뭐 그다음에 시대정신이 있던 뭐 최홍준 이런 친구가 전북 출신들이에요. 그게 이제 김영환이 전향하면서 자기 그룹을 가지고 집단 전향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전북위원회와 그다음에 영남위원회, 그다음에 서울 남부위원회 이렇게 RO들이 있었죠. 그게 학생운동이에요. 강명 보면 주최사 지도사한다고 하면 명백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전략 전술을 좀 간단히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좀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좀 알면 얘들이 지금 논리들이 그냥 안 바뀌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보면 혁명론에서요. 이건 북한이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는요. 주체의 사회변형운동론, 주체의 변형운동론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약칭으로 주변론이라고 하는데 그게 91년도에 북한이 만든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다 듣고 그거를 공부하고 있었죠. 그래서 책자로 들어온 게요. 그때입니다. 일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 김동식이가 91년도에 이제 남한에 내려와 보니까 자기가 놀랬던 게 북한에서 공부하는 게 버젓이 남한에서 책자와에서 돌아서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 어떤 그 남한의 혁명가는 김동식 간첩이 내가 간첩이라고 하면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간첩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혹시 그 원본 좀 구할 수 있냐고 로비하더래요. 그게 그러니까 새칭 영어로는 NLPD라는 거예요. NLPD. 왜 NL과 PD를 이야기하냐면 제가 또 좀 영어를 좀 써야겠는데 National Liberation, 민족 해방의 약자예요. PD는 뭐냐면 그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사회주의로 바로 가자. 그러니까 그 계급적 철폐를 없애고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곧바로 국유화시키는 사회주의로 가자라고 주장하는 게 PD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지금 그 미제국주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미제를 먼저 몰아내고 그 다음에 단계를 거쳐서 가자라는 게 NL이에요. 근데 보기에는 사실 NL이 굉장히 좀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좀 단계적이고 PD는 좀 강경해 보이고 그 NLPD 싸움은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이 누구냐면 신상정 그룹이 정의당 만들었죠. 그 PD예요. 옛날 민주노동당 자기들이 만들었거든. 근데 이제 NL들이 슬슬 밀고 돌아서 자기들이 우리말로 쪽수가 많으니까 그걸 싹 밀고 들어가서 다 몰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쫓겨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종북이란 말도요. 우리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고 걔들끼리 싸우다가 PD 애들이 만들어낸 얘기야. 너거는 맨날 말이야 그 북한 거나 예를 들면 듣고 오거나 단팔하거나 듣고 말이야 북한이 종속된 놈들 아니냐 해가지고 종북이란 말 나온 거예요. 그 내부투쟁 과정에서. 어쨌든 지금 그 심상정 그룹은 결국 이제 정의당 나와 있죠. PD들은. NL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들은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 사회를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우선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이 중첩되어 있는 사회다. 이건 설명하고 간단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모순이란 미제국주의가 식민지적 지배를 하고 있다. 어떻게? 예를 들면 옛날에 직접 지배 방식이 일제처럼 지배 방식이지만 식민지 민중들의 투쟁들을 고양되기 때문에 직접 하지는 않고 간접 지배를 한다. 어떻게? 미 대사관이나 뭐 상공회의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본가들을 자기 편으로 흡수한다. 매판 자본가라 그래요. 미제국주의자에 흡수된 자본가. 뭐 예를 들면 그래서 그 NL 입장에서 보면은 자본가를 굉장히 미워하죠. 왜? 제국주의 앞잡이들이니까. 요즘 미워하는 거 보이죠? 광화문 광장에 누구 목매달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재벌들에 대해서. 그 연원이 있습니다. 그들이 미국의 앞잡이로서 민중을 수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제국주의자들이 그렇게 식민지를 수탈을 하고 있다. 그게 민족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미제와 미제국주의와 한국 민족 간의 모순이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자본주의가 일정적으로 발달해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 발달은 공산주의자가 도식은 들었습니다.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있는데 생산 수단을 지은 자본가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구조다. 그걸 계급적 착취라고 그래요. 근데 자본가는 일하지도 않으면서 실제로 모든 생산활동에 가장 중추는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들이 일궈낸 잉여 가치들을 착취하고 있는 거다. 그걸 계급적 착취, 계급 지배라고 해요. 그래서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 이런 제국주의적 착취와
자본가들에 대한 착취가 중첩돼 있다. 결합돼. 그래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한국 민중은요, 아메리카가 착취하지, 그다음에 또 자본가가 착취하지, 더 죽을 민족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보고 이 민중들의 고통에서 해방시키려면 혁명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사실 그럴까요? 뻥이죠. 제가 공부해보면 이거 정말 손 넘게 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혁명은요, 미제국주의를 몰아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본가를 축출하는, 그래서 계급적 차별을 없애는 혁명이다 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가장 큰 게 뭐예요? 미국이에요. 그래서 모든 투쟁을 반미 투쟁으로 직결시켜라. 미선의 여순이 터졌을 때 반미 투쟁이 일어났죠. FTA 협상이 있을 때 반미 투쟁이 일어났죠. 최근에는 좀 반미 투쟁을 좀 덜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반미 의식이 이제 많이 깔려 있으니까. 근데 중국에서 알지만 그 멜라닌 색 써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우리 정말 인체 해로운 걸. 근데 알지만 그 반미 투쟁, 우리 국민 뭐 생명권을 위해서 그렇게 애쓴다는 놈들은 다 어디 갔어요? 반중 시위인 거 본 적 있어요? 왜요? 이 혁명론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투쟁을 반미 투쟁으로 결집시켜라.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미 동맹에요, 작게 5027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요,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략하면요, 우선 90일간 지금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공동으로 방어하도록 돼 있어요. 그 자산은 보니까요, 그 주한미군 자산이 돈으로 한 1,500조 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한국군 자산은 한 1,000조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90일간 버티면요, 미국 본토로부터 미군이 전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전함 200척, 쉽게 항모군단인데요, 그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 2,000대, 그 다음에 육군 약 69만 이 들어와서 한국과 미국 연합으로 북한으로 진격하도록 돼 있어요. 끝까지. 여러분이 만약에 북한의 지도자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전쟁을 벌이면 세계 최강 미국하고 붙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한국 민족과 미국을 떼어놔야 되죠. 그래서 모든 투쟁을 반미 투쟁 결착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 시켜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상당히 성공했죠. 지금 우리 사회에 반미의식이 굉장히 퍼져 있잖아요. 뭔가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우리 뭐 유력한 지도자 한 명도 그러지만요, 미국에 할 말을 하겠다고요. 그게 뭔가 멋있어 보이고 폼나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혁명 전략의 일환. 그래서요, 3대 투쟁이 있어요. 반미 자주화 투쟁, 반파쇼 민주화 투쟁, 조국 통일 촉진 투쟁. 그래서요, 반미 자주라고 해서 자주, 그 다음에 반파쇼 민주에서 민주, 그 다음에 통일 촉진의 총일, 자민통, 자주 민주 통일.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저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이거 입에 달고 사는 선수들 많아요. 이거요, 북한이 정식하기 전까지 대한민국 사회에 없던 개념입니다. 자주민주 통일이라는 개념. 북한의 혁명론에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제가 이야기 엄청 떠들고 다니는데 아직도 한 번도 지금 그 녀석들이 저한테 항의한 적도 없어요. 서로 다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국회 가서도 증언했어요. 야, 80년 학생운동 그 민주화운동 아닙니다. 우리 한 번도 민주화라고 생각해보지. 우리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운동했어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나가버린다고 아는 애들. 그게 팩트니까, 사실이니까. 그 3대 투쟁 중에 예를 들면 모든 투쟁을 반미 투쟁으로 결집시키는데요. 반파쇼 민주 투쟁 이런 게 있어요. 공안기관 무력화.
파쇼 포갑 통치기구 무력화죄. 그건 뭔지 알아요? 국가정보원이나 그 다음에 경찰 뭐 예를 들면 공안경찰. 제가 알기에는 그 노무현 때 공안경찰이 절반 이상 줄었고요. 지금 공안경찰 굉장히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는 알지만 이제 그 3월 11일자 촛불 선언해 보니까요. 국정원 모든 기능을 수사기능 전부 없애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국정원 수사가 뭘 하는 수사죠? 공산주의자 수사하는 거예요. 그게 포갑 통치기구 해체 투쟁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철폐. 이게 반파쇼 민자 투쟁이에요. 그 다음에 조국 통일 촉진 투쟁이요. 북한 바로 걸기 운동.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북한과 전쟁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는 공포가 있잖아요. 그 북한과 뭔가 우리는 하나다라는 걸 연구의식을 고취시킨 투쟁이에요. 신은미라는 여자애가 와가지고 뭐 한국에 떠들고 다녔죠. 북한에 알고 보니까 말이야 사람들 잘 살고 있고 뭐 거기에 혜택도 좋고 어쩌고저쩌고 떠들고 돌아다녔죠. 그게 무슨 투쟁인 줄 아세요? 연북의식 고취 투쟁이에요. 북한과 우리는 한민족이다. 동질감. 체제가 다르면요. 전혀 다른 민족입니다. 북한은 수령 중심의 체제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예요. 체제를 무시한 통일 없어요. 예멘에서 그거 했다가 결국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로 통일했잖아요. 근데 그 허위의식을 고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방제요. 북한 고려연방제 얼핏 들으면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랑 북한 정부 연방제 하자는 노! 걔들 그 정식화된 게 있어요. 남조선 혁명을 통한 칠국 정부와 연방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민족 자주정부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선거를 통한 이 정부 아니에요. 물론 선거를 통해 정부가 나올 수도 있죠. 통합진보당 애들이 만약에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권 잡으면 뭐 아마 걔들하고 연방하겠죠. 그게 지금 북한의 전략 전술론들입니다. 이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이게요. 우리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 혁명론, 이 의식은.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교조요. 아시지만 주체사항으로 훈련시켜서 내려보냈어요. 그 전까지는 전부 노동운동에 들여보냈거든요. 그러다가 85년도부터인가요? 김일성 교시가 내려졌어요. 야, 머리 좋은 애들 전부 노동운동 보내지 말고 사회 구석구석에 보내라. 그래서 저희가 88년도부터요. 전대협 산하의 비밀 투신위원회라는 투신이라는 게 예를 들면 학생운동을 하다가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예요. 뭐 뛰어낸다는 게 아니고 자신의 예를 들면 생활 근거를 바꾼다라는 표현 투신위원회. 투신위원회를 만들어서 비밀리 만들어서 그러면 교대 출신들, 사대 출신들을 따로 공부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전교조 2기들이에요. 전교조 통일위원회 자료 봤어요? 북한 교과서 그대로 뺏겼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 문제가 되는 역사 교과서들이요. 그거 전부 투쟁 나오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계급 투쟁 사관입니다. 인류 역사는 민중의 투쟁을 통해서 발전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투쟁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식민지 민중들의 투쟁, 동아농민전쟁, 식민지 민중들 투쟁,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 물론 인민민주주의지만 그것을 숭상하죠. 교과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학생도 그거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공부 잘하는 애들이 판검사도 물론 다 서울대 여고대 출신들이 많았으니까요. 판검사도 들어가고 공직에도 들어가고 언론에도 들어가고 그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 주류가 됐습니다. 50대들, 40대 후반부들.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 이거를 일제히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 사태도요. 배후에는 이렇게 무장된 핵심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수십 년간 집요하고
또 끊임없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 배우의 실체가 아직 하나도 드러난 게 없습니다. 앞에 나서는 애들 좀 배우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석기라는 친구요.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민정수석할 때요. 단독으로 사면되고 단독으로 복권됐어요. 그 한 명 그 사면 복권된다 그 쉬운 일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하는 건데요. 근데 딱 한 명 이석기만 단독으로 사면 복권시키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요 어떻게 나갔습니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 나갔습니다. 이거 뭔가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합리적 의심할 수 있어요. 저는 현재의 대한민국 정세가 이 위기가 이들의 수십 년간 성장 그 것에 의지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실체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저는 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 통합진보당의 해설집이나 아니 조갑재 씨가 쓴 국민의 무기 해가지고 통진당 해산 심판문 해설집이나 이런 자료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강의를 마치고 혹시 질의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